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마트 DS 미들 티어 센트릭 스마트 NIC Enabling Application Aware Message Split for Disaggregated Block Storage라는 논문이고 이스카 23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스마트 NIC를 사용해서 Disaggregated Block Storage 환경에서 미들 티어의 서버를 최적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한 논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백그라운드인데요.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은 다들 잘 알다시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이거를 원하는 이유는 CPU하고 스토리지 노드를 독립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CO 측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위해서 나온 기술이 아이스카시하고 엠브의 패브릭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고 미들 티어 서버의 구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 페이퍼를 작성을 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컴퓨터 노드가 각각 이제 스토리지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버추얼 디스크를 루트 디바이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로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스토리지 서비스 클러스터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미들 티어 서버만 10만 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미들 티어 서버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VM하고 VD는 각각 버추얼 머신하고 버추얼 디스크고, 이 각각 버추얼 머신들은 버추얼 디스크를 갖게 되는데요. 이 버추얼 디스크는 실제로 이 세그먼트 단위로 관리되는 스토리지 서버에 할당이 되고, 이 미들 티어 서버는 이 세그먼트 단위를 여기서 이제 63메가라고 했는데 일정 크기의 청크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VM에서 IO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이 미들 티어 서버가 IO 리퀘스트를 받고 다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IO를 스토리지 서버에 보내서 VM에게 리퀘스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 VM에서 이제 이 LBA와 세그멘트를 갖고 있는 매핑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IO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이 미들 티어는 이 리퀘스트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이제 미들 티어 서버의 데이터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이제 일단 복잡한 라이트 먼저 살펴보면, 라이트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로 VM에서 이것이 이제 미들 티어 서버의 스택이고요. 이 VM에서 라이트 리퀘스트를 보내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들 티어 서버의 호스트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미들 티어 서버에는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압축이고, 두 번째는 보통 VM에서 이제 디스크를 쓸 때는 레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헤더를 3개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압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NIC로 스토리지 서버에 데이터를 다 쓰게 되고, 모든 레플리케이션이 완료됐다고 오면 이 미들 티어 서버는 VM에게 IO가 끝났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에 비해서 간단하게 동작을 하고, 리드 데이터가 왔을 때 스토리지 서버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 컴프레션 돼 있던 걸 디컴프레스 하고 그걸 다시 VM에게 리퀘스트를 주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들 티어 서버에서 필요한 거는 이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 컴퓨팅 인텐시티를 높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스토리지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미들 티어 서버는 대부분 데이터를 컴프레션하고 디컴프레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빌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커스터머의 니즈나 아니면 새로운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디바이스 등, 그리고 아키텍처들이 변경할 때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의 문제를 잘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총 4가지 아키텍처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의 각각 문제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CPU만 사용을 해서 미들 티어 서버가 동작을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의 문제입니다. 이 기존 CPU를 사용을 하는 방식은 여기서 이제 NIC를 통해서 그리고 PCI를 통해서 이제 호스트 메모리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제 이걸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하고 다시 NIC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이제 네트워크 스토리지 스피드가 CPU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많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에 따라서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생깁니다.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하면 이제 압축과 압축 해제를 할 때 코어당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현재 한 780MB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80코어라고 해도 메모리 밴드위스를 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인데요. 이 메모리 밴드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버가 수백 기가바이트 정도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갖는데, 레플리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G로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면 한 300에서 400G 정도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3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NIC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메모리 밴드위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CI 인터커넥트 프레셔인데, PCI가 헤비하게 사용이 될 경우는 레이턴시가 5배에서 10배 정도 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페이퍼에서는 간단하게 실험을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디파인을 잘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이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텔의 메모리 레이턴시 체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메모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 서버의 메모리 밴드위스 같은 경우에는 120GB/s 정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MLC가 스루풋이 높게 나올 때는 RDMA 스루풋이 적게 엄청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 패킷을 보낼 때 이런 메모리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PCI 인터커넥트 프레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로 PCI 레이턴시가 수 마이크로섹이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PCI에 로드가 헤비하게 걸렸을 때 실제로 레이턴시가 얼만큼 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일링스 U280이라는 FPGA DMA 엔진을 사용을 하였고, 호스트에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DMA 리드 라이트를 해서 실제로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하였습니다. 이제 평소에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1에서 2마이크로섹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헤비 로드된 환경에서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레이턴시가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실험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스마트 NIC든 사용하는 환경에서 메모리 밴드위스를 완전히 풀리 유틸라이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레이턴시 측면에서 좋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키텍처 문제인데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이제 CPU에서 사용을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컴프레션 성능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럼 이 컴프레션은 엑셀라이트에 사면 되지 않냐라는 간단한 나이브한 아키텍처이고, 이제 컴프레션과 디컴프레션을 위해서 GPU나 FPGA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NIC에서 호스트 메모리로 DMA가 한 번 되고 다시 NIC로 나가는 구조였다면, 엑셀라이트를 사용을 하면 엑셀라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시 DMA 해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PCI 밴드위스를 PCI를 두 번 타게 되고 메모리 밴드위스가 더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FPGA에 NIC도 구현을 하고, 그리고 NIC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로 가속하는 컴프레션을 가속하는 것도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FPGA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컨트롤 로직, 메시지를 처리하는 이 로직을 하드웨어로 오프로딩하는 게 대부분의 클라우드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고, 플렉시빌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FPGA로 컨트롤 플레인을 내리고 싶어 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C 베이스드 스마트 NIC라는 건 이 스마트 NIC 안에 그 작은 CPU가 들어있어서 여기 이제 리눅스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CPU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DRAM도 달려있는 구조인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스마트 NIC 안에 작은 호스트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존의 CPU에서 처리하는 걸 그대로 ARM CPU에서 처리하는 구조이고 당연히 CPU가 안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컴프레션 성능에 문제가 있고 당연히 메모리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더 부각이 되고 이제 페이퍼에서는 블루필드 3 같은 경우에는 716G 정도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500G 정도가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라이트를 할 때 3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메모리 밴드위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호스트 CPU를 사용할 때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앞선 기존의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잘 분석을 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 아키텍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메시지 스플릿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메시지의 헤더 부분만 CPU로 올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바로 스마트 NIC에 써서 이 PCI 밴드위스를 풀리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메시지의 헤더를 위에 올리고 데이터를 밑으로 올려서 얻는 장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밸류에이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I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높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DS 안에 이 스마트 DS는 사실 FPGA에 올라가 있는 거고 FPGA 안에 스플릿과 어셈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RDMA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 스플릿과 어셈블 이 모듈에서는 RDMA로 패킷이 왔을 때 메시지의 헤더만 잘라서 DMA를 통해서 호스트로 올려주고 그리고 다 처리가 된 다음에 헤더가 다시 FPGA로 왔을 때 클라이언트로 보내기 전에 다시 붙여서 보내주는 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였고 이걸 통해서 이 PCI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호스트의 메모리 밴드위스를 아낄 수 있고 마찬가지로 PCI 밴드위스를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API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네트워크 포트에 따라서 실험을 또 했고 그거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VCU128 FPGA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백지 포트가 있고 8GB의 HBM이 달려 있어서 HBM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가 기존 메모리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가 우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600G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PCI 밴드위스 호스트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가 NIC로 받을 수 있는 게 600G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 논문은 아키텍처 논문이어서 바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이밸류에이션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들 티어 서버를 CPU, 엑셀라이트 그리고 SoC, 스마트 NIC 그리고 이제 이 VCU128이라는 FPGA를 사용하는 스마트 DS 이 구조 요게 이제 요 논문에서 구현을 한 거 요걸 통해서 워크로드는 컴프레션 그리고 라이트 환경, 리드 환경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워크로드도 단순하고 성능 실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크로드도 실험도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루풋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 DS하고 엑셀레이터를 사용한 요 두 가지만 최대 스루풋에 도달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PU를 사용을 할 때는 CPU 하나당 컴프레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밴드위스가 좋아질 수가 없고 CPU 수가 많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필드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한 BF2 같은 경우에는 이 CPU가 8개짜리여 가지고 CPU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성능이 향상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CPU의 그 컴프레션을 CPU에서 하진 않고 BF2 같은 경우에는 또 하드웨어로 컴프레션 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서 그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로 봐서 RDMA 패킷을 처리하는 부분을 CPU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8개까지밖에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 거 제가 해석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는 보시면 이제 엑셀레이터가 데이터를 CPU로 DMA 하고 다시 FPGA로 DMA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CPU 온리가 베이스 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DS하고 블루필드 2는 이 CPU처럼 호스트 메모리로까지 올라가지 않고 FPGA 안에서, 그리고 스마트 NIC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레이턴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99, 999 레이턴시인데요. 거의 비슷한 결과여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밴드위스 결과인데요. 밴드위스는 호스트 메모리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PCI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를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스마트 DS를 썼을 때 리퀘스트에 헤더만 CPU로 올리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메모리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PCI 링크 밴드위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이 FPGA의 엑셀레이터를 사용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엑셀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이 초록 색깔 점선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DDIO로 인해서 성능의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DDIO는 이제 그 DMA를 할 때 네트워크든 스토리지든 DMA를 할 때 인텔의 CPU의 경우에는 라스 레벨 캐시에다가 바로 올려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사용이 안 됐고 CPU 캐시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메모리 밴드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는 멀티포트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인데, 이 PCI Gen3 16레인의 경우에는 128G까지 PCI 밴드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스마트 DS 같은 경우에는 VC128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6개 100G짜리 6개 포트가 있기 때문에 600G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린 어차피 미들 티어 서버이고 데이터 자체는 호스트 D램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상태에서 NIC에 HBM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600G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 밴드위스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데이터를 여기서 처리하면 실제로는 PCI 보통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PCI 밴드위스에 걸려가지고 100G를 못 뽑는데, 우리는 한 PCI 슬롯에서 600G를 뽑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 4개까지 그 포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실제로 거의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증가해서 200~300G 정도의 스루풋을 뽑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메시지 스플릿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CPU에서 메시지 헤더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스마트 FPGA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적인 이점을 보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